눈에 보이는 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거대한 진실은 수면 아래 잠겨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이 말은요, 지금 금융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는 통찰입니다. 이 비트코인과 리플의 가격 하락들, 그걸 겉으로 봤을 때 공포스러운 조정장이었죠. 하지만 그 수면 아래를 보세요. 이 미국 연준의 유동성 때문에 본격적으로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고, 기관들은 조용하게 시장 개미들이 던진 물량들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의 파도에 흔들려가지고 배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심해의 거대한 해류를 타고 목적지로 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선택은 보이는 건 너머를 볼 줄 아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몫입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은 상당히 중대한 거시경제 변곡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관찰되는 자산 가격의 조정들,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비트코인과 리플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긴축의 지속 또는 경기 침체의 전조라는 잘못된 신호를 해석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미국 연준의 대차 대조표 구성 요소랑 화폐 유통 속도, 그리고 은행 시스템 내부의 지급 준비금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보면요, 이 현재 시장 상황은 단순하게 하락장이 아니라 거대한 유동성 사이클의 구조적 전환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 통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거시경제 데이터, 온체인 지표, 그리고 규제 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이 현재 시장 조정이 펀더멘탈의 훼손이 아니라 레버리지 해소 과정임을 규명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특히 2024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양적 기준 QT의 실질적인 종료랑 역레포 잔고의 고갈이 시사하는 통화 정책의 불가피한 방향 전환,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다뤄드리면서 이런 거시적인 배경 하에서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의 주기적인 특성들, 그리고 리플 XRP의 제도권 편입이 만들어내는 가치평가의 괴리를 분석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이 전략적인 인사이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업로드하면서 제가 조사한 자료는요, 이 거시경제 글로벌 흐름에서의 연준 대차 대조표, 그리고 미국 재무부 일반 계정 TGA, 그리고 영레포 시설의 일일 데이터를 통해서 실질 유동성의 흐름들을 추적을 해봤고요. 역사적인 패턴 비교해가지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양적 완화 사이클, 2019년 레포 발작 사태랑 현재 유동성 환경을 비교해가지고 이 정책적인 대응의 시차랑 강도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상에서의 비트코인과 XRP 리플 레저, 이 트랜지션 데이터든 이제 온체인 지갑 규모별로 보유량 변화라거나 미실현 손익 NUPLGP,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 심리랑 스마트머니의 포지셔닝을 분석을 해봤고, 먼저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대다수 분들은요, 이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주목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금융시장의 혈압을 결정하는 것들은 미국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성에서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채 항목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2025년 11월 이번 달 이 구조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거고, 지난 22년도부터 시작된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이 25년 10월 달 사실상 그 한계에 봉착한 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금융 시스템을 지탱해왔던 것들이 이 역레포 시설에 예치된 막대한 유동성이었어요. 역레포 시설은 머니마켓 펀드 등이 잉여 현금을 연준에 예치하고 이 국채를 담보로 받는 구조로서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말에서 24년 초까지 이 잔고는 2조 달러를 상회하면서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더라도 은행의 지급 준비금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이런 완충제 역할을 수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 재무부 측면에서는요,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를 할 때 이런 자금들이 은행 지급 준비금이 아니라 역레포 잔고에서 빠져나와서 미국 재무부 일반 계정으로 이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준은 고통 없는 긴축을 지속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25년 11월 21일 기준으로서 뉴욕 연은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이 역레포 잔고는 약 25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사실상 잔고가 제로에 수렴한 상태로서 더 이상 금융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완충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역레포 잔고가 고갈된 상황에서 미국 연준이 대차 대조표 축소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늘릴 경우 이 필요한 유동성들은 이제 은행의 지급 준비금에서 직접적으로 인출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은행 시스템의 핵심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결과를 낳는데요. 연준의 통화정책 운영 체계 자체가 이 풍부한 지준 프레임워크를 따르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지급준비금 총량에 대해서 시중은행들이 규제 준수랑 결제 처리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수준, 그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에 따른 경제학적인 모델링, 그리고 과거 2019년 당시 레포 사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해봤을 때 이 미국 은행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지급준비금의 임계치는 GDP의 약 10에서 12% 수준,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2.7조 달러에서 3조 달러 정도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H41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5년 11월 19일 기준으로 은행의 지급준비금 잔액은 약 2조 8,8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지준 수준이 3조 달러라는 심리적인 안정선을 하회하면서 2.7조 달러라는 희소 영역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이 지준이 임계치 아래로 떨어졌을 때 레포 금리가 하룻밤 사이에 10% 폭등하면서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미 현재 시장은 경고음을 내고 있어요. 11월 중순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담보 레포 금리가 4% 기록하면서 연준의 목표 금리 상단을 OBP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담보 2길 융자 금리랑 지준 불이 이율 간의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은행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딱 한 가지의 결론을 가리킵니다. 연준이 더 이상 긴축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2025년 10월달 연준이 공식적으로 양적 긴축 QT를 종료 선언하면서 이 스탠딩 레포 시설을 통해 가지고 723억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한 것 자체가 정책 전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이 지속되는 한 미국 연준은 시장 금리 발작을 막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공시적인 양적 완화 선언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 레포 시장 개입과 대차 대조표 유지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인 통화량을 늘리는 스텔스 QE 형태로서 진행이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긴축을 멈추고 이 유동성 공급으로 선회하는 시점, 이때부터 위험 자산, 특히 비트코인 같은 유동성 민감 자산의 바닥 형성과 일치한 바가 있었고, 현재 시장 불안은요, 2019년 4분기 연준이 레포 시장 개입을 시작한 직후 이 자산 시장이 급등했던 국면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은 개별 호재보다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량 M2 변화랑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요. 2022년부터 24년까지 이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위해서 통화 공급을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하반기 이런 흐름이 반전됐었고, M2 증가율이 저점을 통과하면서 글로벌 M2 통화량 증가율은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인민은행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맞물리면서 실질적인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른 비트코인 가격과 글로벌 M2 공급량의 상관계수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25년 11월 이번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대 미국 M2 비율은 4.13 수준으로서 이 과거 강세장 고점 대비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바로 통화량 팽창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 통화 정책의 변화가 실물 경제랑 자산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통상 4주에서 6주 이상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25년 10월 연준의 QT 종료랑 11월 금리 인하 효과가 아직까지 시장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현재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고점에서 9만 달러 초반으로 하락한 것 자체가 유동성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일시적인 공백기에서 발생한 레버리지 청산 현상입니다. 오늘 12월로 접어들면서 연말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준의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가시화된다. 그러면 억눌렸던 자산 가격은 급격한 복원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거고, 이게 마치 2020년 이 3월달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무제한 양적 완화 발표 직후에 자산시장이 급 반등했던 메커니즘과 유사하다라는 거고, 산타랠리까지도 기대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대중의 공포와는 다르게요, 이 온체인 데이터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강세장 중간에 건전한 조정 하락세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사이클 위치를 파악하는데 가장 신뢰도가 높은 지표인 NUPL 지표를 분석해보면요, 현재 시장은 과열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 NUPL 수치가 유포리아 단계의 초입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미듬 단계로 회귀했습니다. 이 과거 사이클에서 강세장의 정점은 NUPL이 0.75 이상, 여기서 장기간 머물 때 형성이 됐었는데, 현재 이 수치가 하락했다는 것은 단기 차익 실현에 불과하고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장에서 거래소로 유입돼가지고 매도된 물량의 대부분은 단기 보유자의 지갑에서 나왔는데요. 반면에 1년 이상 장기 보유자의 매도세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전형적인 강세장 중반에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구매력을 대변하는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은요, 2025년 내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도 스테이블코인 총 발행량은 줄어들지 않았고요, 오히려 증가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자금들이 시장을 완전히 이탈한 것이 아니라 잠깐 현금성 자산 형태로서 대기하면서 재진입 시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테이블코인 공급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 시가총액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건요, 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현재 시장 대기 자금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강력해졌다는 것들을 시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 대기 수요가 하방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방증하는 자료입니다. 시장 심리가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랑 상당히 유사한데요. 이 당시에 미국 연준이 1차 양적 완화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은 경제 붕괴 공포에 사로잡혀서 추가 하락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시점은 현대 금융 역사상 가장 긴 강세장의 초입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연준이 금리 인하랑 유동성 공급으로 정책을 선회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경기 침체랑 크립토 윈터를 우려하면서 매도에 나섰고, 미국의 역사는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방향이 부양으로 돌아선 이상 자산 가격의 상승은 시간 문제입니다. 현재 공포 구간들이 스마트 머니에게 있어가지고 최적의 매직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시장 전체의 베타를 담당한다면 25년 4분기 알파 수익률의 핵심은 리플 XRP한테 있습니다. XRP는 지난 5년 동안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죠.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고, 이번에 ETF 승인됐어요. 기관 자금의 유입이 이번 달을 기점으로서 XRP 역사에 남을 분기점이 되어줄 겁니다. 캐나리 캐피탈, 앰플리파이, 프랭클린 템플턴 여러 가지 다수의 자산 운용사가 XRP 현물 ETF를 출시했고, 캐나리 캐피탈의 XRP ETF는 출시 전날에 5,800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2025년 출시된 암호화폐 ETF 중에 가장 성공적인 데뷔를 알렸습니다. 출시 72시간 만에 누적 유입액이 2억 6,800만 달러를 돌파하는 기관 수요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뉴스의 파라라 현상으로서 단기 투기 세력의 차익 실현 물량과 비트코인 조정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가격이 아니라 유입량이라는 거고,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ETF를 통한 순유입은 지속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기관들이 가격 하락을 기회로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겠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에도 승인 직후 가격이 20% 하락했었지만 그 이후에 3개월 동안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XRP 차트에서는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공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티멘트의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면요, 1000만 개에서 이렇게 XRP를 보유한 고래 지갑들은 가격 하락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거, 현재 고래들은 기술적인 지표가 매도 신호를 보낼 때 발생하는 대량의 유동성을 이용해가지고 이 슬리피지 없이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데드크로스는 소매 투자자를 털어내면서 이 기관이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까지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금융시장은 표면적인 이 불안감과는 다르게요, 강력한 상승장을 위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는 거, 연준의 영레포 잔고 고갈, 그리고 지급 준비금 부족들이 필연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산 가격의 하단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펀더멘탈이라는 거고, 최근까지 나왔던 조정 하락장 자체가 과열 해소 과정인 거고, 이 글로벌 M2 증가랑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리플 XRP 같은 경우는 법정 리스크가 해소가 됐죠. 그리고 XRP ETF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RLUSD 실제 사용 증가라는 이 3박자가 갖춰졌음에도 가격은 억눌려 있는 상황이에요.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기관의 매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은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공포를 활용해서 자산을 재배치해야 되는 이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XRP 2,750원 단기 저점 매수가 무사히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예상했던 단기 되돌림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현재 가격 2,800, 2,900원 선까지 반등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런 순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막 빠지던 시장이 갑작스럽게 되돌림 반등 나올 때 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서 팔아야 되나, 이거 더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아까 못 산 거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 마음이 한 번에 복잡해지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겠죠. 왜냐면 저점 분할 매수, 단기 되돌림, 분할 익절까지 처음부터 시나리오대로 딱딱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2,750원 구간은 단순한 반등 자리가 아니라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점 리스크 완충지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바로바로 매수책을 안내드리면서 지금처럼 시장이 되돌아오면은 자연스럽게 단기 분할 매도 전략으로서 다음 타점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 욕심이 아니라 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마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시장이 올라타는 사람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 수익을 가져가시고요. 지금처럼 실시간 타점과 속보, 전략들이 중요해지는 시기에서는 혼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잘못 들어가면 당일에도 5에서 10% 금방 손실 나버리죠. 그래서 실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실시간 타점 속보 드리고 있는 신사 채널 리플 XRP 실시간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흔들릴 때 잡아드리는 손이 진짜 실력입니다. 지금처럼 중요한 자리에서는 더더욱 함께하는 게 안전합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다 같이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부탁드리고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차분하게 원칙 지키면서 가신다면 이 시장은 결국에 준비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리플 단기 하락으로 인해서 단기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고는 싶어도 이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중요 핵심 내용 6가지 노하우를 압축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점 리스크 완충지대였어요. 투자 전체가 경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구조적인 지지선이었다는 거고, 지금은 욕심보다 리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겠죠.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분들이 이 신사 채널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으로서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는 리플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영상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이 영상 참고하시면은 여유롭게 보시고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현재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척하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이 부채 위기 앞에서 폴드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다시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걸려 있다는 거고, 최근에 나왔던 하락장들은 저렴한 가격에 미래의 부를 선점할 수 있도록 미국 연준과 시장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마지막 선물입니다. 공포에 질려가지고 세력한테 물량들을 헌납하는 이런 유동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유동성을 타고 부의 추월차선으로 올라타는 이 유동성의 주인이 될 것인지, 선택은 전부 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몫이겠죠. 게임은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가격에 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지금 시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 역사상 가장 교묘하고 잔혹한 베어 트랩의 한복판에 서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센티멘트 측에서는 2022년 11월 FTX 사태 직후의 절망감과 2018년 12월 달의 공포를 기계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대다수의 단기 투자자, 소매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시장이 손절하면서 이탈하고 있고요. 소셜미디어랑 커뮤니티는 이번 사이클 끝났다, 암호화폐 죽었다, 이런 식의 비관론으로서 도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현재 시장 상황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중이 느끼는 고통은 사실상 데이터가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매수 신호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중이 항복을 선언하는 시점, 언제나 기관 투자자가 유동성을 흡수하는 시점과 일치했었죠. 이번 영상 통해서는 이 현재 시장 하락들이 단순한 붕괴가 아니라 거대한 유동성 쓰나미가 몰려오기 직전의 물빠짐 현상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특히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항복을 선언한 시점에서 왜 리플 XRP가 글로벌 유동성 확장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2018년과의 평행 이론, 그리고 M2 통화량 데이터, 온체인 지표를 통해 가지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역사적인 기회를 놓치고 있는 대중, 그리고 그들의 패닉셀링을 헐값에 매집하고 있는 세력 간의 거대한 부의 이전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운율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8년 말 당시의 상황을 정밀하게 복귀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 당시에 미국 연준의장 파월 측에서 이 양적 긴축 QT 정책에 대해서 잊을 수 없는 실언을 남겼습니다. 2차 대조표 축소가 오토파일럿 모드에 있다고 하면서 이 시장의 우려를 일축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미국 연준이 실물 경제랑 금융시장의 유동성 민감도를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었죠. 2018년 12월 당시 S&P 500 지수는 급락했고요. 신용시장은 경색됐었고, 암호화폐 시장은 소위 크립토 윈터의 가장 깊은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시장이 미국 연준한테 당신들의 오만함이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면서 비명을 질렀었고, 2025년에서의 상황은요, 여기랑 놀랍도록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연준이 지난 2024년 말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이 노동시장은 견고하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 반복하면서 고금리 정책을 고수해왔었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미 2024년 8월달 잭슨홀 미팅 시점부터 이 노동시장의 고용률과 퇴직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 2018년, 2019년 수준 아래로 이미 하락을 했었고요. 임금 상승세는 둔화된 상황입니다. 연준은 이미 꺾여버린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유령과 싸우느라고 이 실물 경제의 침체라는 진짜 괴물을 키우고 있었던 셈입니다. 2018년 12월 당시 이 시장 붕괴 직후에 2019년 1월 연준은 태도를 180도 바꾸는 움직임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이 파월 의장이 자동항법 오토파일럿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인내심이라는 새로운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사실상의 항복 선언이었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대차 대조표 축소를 조기 종료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바가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자산 시장은 바닥 찍고 300% 달하는 2019년 상승 랠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항복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 최근 미국 연준의 발언들, FOMC 의사록은요, 명백한 피벗 신호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리스크의 균형들이 변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 통화정책의 기조를 기존 긴축에서 이제는 완화로 전환하겠다, 이런 것들을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장의 변동성들은 미국 연준이 이런 폴드 버튼을 누르도록 강요하는 이 마지막 압박 수단이었었고, 연준은 결국에 백기를 든 셈이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시장의 혼란 뒤에 숨겨진 진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자 엘리트들이 가장 교묘하게 숨기고 있는 진실은요, 바로 유동성 주입의 명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2019년 9월달 이 레포 시장 발작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연준은 긴급하게 대차 대조표를 확장했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었지만, 이 파월 의장은 이런 것들을 두고 양적 완화가 아니다, 그렇게 강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단지 기술적인 대차 대조표 관리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미국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고 이 시중에 현금을 공급해서 대차 대조표가 늘어나는 모든 행위, 이거는 화폐 가치의 희석인 거고, 이 자산 가격의 상승 요인입니다. 2025년 하반기 이 연준은 다시 한번 준비금 관리라는 명목하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했었죠. 2019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선제적으로 은행 시스템에다가
지준금을 채워넣고 있습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명백한 유동성 확장인 거고요. 화폐 공급량 M2의 증가를 의미하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연준의 말이 아니라 연준의 손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행동으로는 돈을 찍어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거시경제 분석의 대가 라울 팔이 주장한 모든 것의 코드 이론은요, 이 현재 시장을 해석하는 가장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이번 이론의 핵심 자체가 간단한데요. 자산 가격, 특히 암호화폐랑 기술주 같은 성장 자산의 가격은 글로벌 유동성 M2 통화량의 함수라는 점이고, 이 경제 성장률이라거나 기업의 이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스템 내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돌아다니냐, 이런 사실입니다.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그 화폐로 표시된 희소 자산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비트코인과 XRP는 단순한 기술주가 아니라 이 타락하는 법정 화폐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자산입니다. 2025년 이 거시경제 데이터는 글로벌 M2 통화량이 바닥을 치고 또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미국과 유로존, 심지어 중국까지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수도꼭지를 들기 시작한 상황이죠. 많은 분들께서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요, 이 유동성 공급과 자산 가격이 상승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실 경제에서는 전파 메커니즘에 따른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 미국 연준이 돈을 풀면 그 돈은 먼저 국제시장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은 회사채, 주식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리스크가 높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역사적인 데이터를 분석해보면은 글로벌 M2 통화량의 증감 자체가 비트코인 가격 변동보다 약 10주에서 12주, 3개월 정도를 선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025년 11월 현재 목격하고 있는 가격 정체랑 하락들은 이미 2025년 여름에 있었던 유동성 긴축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현재 연준이 폴드하면서 공급하고 있는 새로운 유동성들은요, 아직까지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M2 차트가 상승세로 돌아선 지금 이 유동성의 파도는 2026년 1분기에 암호화폐 시장을 강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지금 매도하는 것 자체가 다가오는 쓰나미를 보지 못한 채로 그냥 썰물 때 바닥 드러난 해변에서 조개 줍다가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나가는 거, 이런 거랑 똑같은 행동입니다. 이 스마트머니는요, 이 시차를 이해를 하고 있고 이미 대중이 과거의 데이터에 반응해서 매도할 때 미래의 데이터 M2를 보고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2보다 빠른 선행 지표가 바로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이죠. 이 전통적인 M2 지표 외에도 암호화폐 시장 내부의 유동성을 보여주는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은요, 이 더욱더 즉각적이고 강력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은 스테이블코인 등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 대기 자금이 시장 진입을 위해서 총알을 장전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M2가 거시적인 파도라면은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은 이미 항구에 도착한 배들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이 유동성이 이미 크립토 생태계 내부로서 들어와 있고 방아쇠가 당겨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은요, 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해부해보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단기 보유자 지표는 시장의 항복을 판별하는 가장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VRV 지표는 최근에 155일 이내에 비트코인을 구매한 투자자들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해당 지표가 1보다 큰 경우 이 단기 투자자들이 수익 구간에 있음 탐욕 상태라는 거고요. 1보다 작으면은 손실 구간에 있다는 거, 그리고 0.8보다도 작으면은 극심한 손실을 뜻합니다. 지난 2022년 11월 FTX 사태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하락했을 때 1.0을 크게 하회하면서 깊은 바닥을 찍었었죠. 그 당시에 시장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비트코인을 16,000달러에 던졌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시점은 사이클의 최저점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우리는 다시 한번 MVRV가 1.0 아래로 심지어 0.82 수준까지 급락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5년 상반기 상승장에 뒤늦게 진입하셨던 분들이 손실을 확정짓고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 이분들의 매물은 현재 고스란히 중장기 보유자랑 기관의 지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정보를 전달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현재 낮은 MVRV 수치는 시장의 거품들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반등을 위한 연료가 채워졌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겠습니다. 이 시장 가격이 상당히 변덕스러운 투자자분들의 심리에 따라 요동치지만요, 실현 시가총액은 묵직한 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실현 시가총액은 모든 코인이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의 합으로서 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를 의미하는 지표인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시장 가격이 이런 실현 시가총액 아래로 떨어지거나 근접하는 현상들은 극히 드물고요. 오직 베어마켓의 최바닥에서만 발생해왔습니다. 2018년 발, 2022년 발, 그리고 지금 2025년 발, 이게 바로 그 예시인데요. 시장 가격이 실현 시가총액에 근접했다는 것은 더 이상 매도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더 내려갈 것이 없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 서 있고, 여기서 투자자들은 바닥이 꺼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히 온체인 분석에 따르면요, 홀드 웨이브상에서 3개월 미만의 단기 코인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투기 자본이 씻겨 나가고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본들만이 남아있다는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건강한 강세장의 필수 전제 조건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에 집중하실 때 왜 우리는 리플 XRP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이에 따른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XRP가 글로벌 유동성 M2에 대해서 가장 높은 베타를 가진 자산이기 때문인 거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면 XRP는 디지털 오일로서 가치 이동의 수단입니다. XRP를 브릿지 통화로 사용하면서 특정 화폐 간의 즉각적인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인데요. 이게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혈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고, 미국 연준이 돈을 풀고 글로벌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돈의 회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XRP의 효용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겠죠. 이 M2가 늘어난다는 건요, XRP가 처리해야 될 트래픽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따라서 XRP 가격은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과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시차를 두고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XRP를 비롯한 알트코인들이 비트보다 더 격렬하게 하락하는 이유를 이해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이 단순하게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구조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은 전 세계 모든 거래소랑 선물 시장에 깊은 유동성 풀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알트코인들은 유동성이 파편화되어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시장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매도세가 쏟아질 때 알트코인의 얇은 호가창이 쉽게 붕괴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최근에 XRP가 강력한 폭락을 했었던 기술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게 역으로 봤을 때 상승장에서 똑같이 작용을 해요. 이 유동성이 주입돼가지고 매수세가 몰릴 때 얇은 호가창은 가격을 수직으로 밀어올리는 로켓 연료가 됩니다. 오히려 크게 폭락했던 것들이 다가올 더 큰 상승을 위한 스프링의 압축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하락장에서의 고통은 상승장에서의 환희를 위한 입장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리플은 증권성 리스크로 인해서 억눌려 있었죠. 하지만 2025년 현재 법정 리스크는 해소가 되었고요. 리플은 RL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면서 제도권 금융 깊숙이 파고든 상황입니다. 리플 레저 위에서 운영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유동성 공급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준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할 때요, 그 자금들은 결국에 은행 시스템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 이 은행가들의 코인이라고 조롱받던 XRP가 이제 그 은행 시스템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유일한 암호화폐 자산으로 이 연준이 주입하는 유동성의 낙수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재무부의 국제시장 안정화 노력과 리플의 유동성 허브 전략, 놀라울 정도로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2020년에서 21년 사이클에서 미국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2배로 늘어날 때 XRP는 소송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10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2026년으로 향하는 이번 사이클에서 이 소송의 족쇄가 풀린 XRP가 M2 확장에 어떻게 반응할지 명약관화한 상황인데요. 비트코인이 M2 증가율을 따라가는 안정적인 성장을 보인다? 그렇다면 XRP는 그 증가율에 레버리지를 건 여러가지 폭발적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 라울파리 매크로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 자산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구간을 바나나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바나나존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마지막 흔들기 구간에 서 있는 상태라는 거고, 개인분들께서 본능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가격이 오르는 거 보고 나서 그때서야 안심하고 매수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시점이에요. 진정한 수익은 불확실성을 매수할 때 발생합니다. 공포를 매수하는 전략, MVRV가 0.8일 때 매수하는 거,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겠죠. 하지만 그게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입니다. 이 시차를 믿는 태도인 거고, 오늘 당장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M2는 이미 증가하고 있고요. 유동성의 파도는 12주 뒤에 해안가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단순한 밈코인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유동성과 확장의 구조적인 수혜를 제대로 입을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코인, 리플 XRP 같은 것들의 비중을 실을 줄 아셔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미국 연준은 현재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척하지만요, 실질적으로 부채 위기 앞에서 폴드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걸려있다는 거. 최근 나왔던 하락장 자체가 저렴한 가격에 미래의 불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연준과 시장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마지막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세력한테 물량을 헌납하는 이런 유동성이 되고, 아니면 그 유동성을 타고 부의 추월차선으로 올라타는 이 유동성의 주인이 될 것인지 모두 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선택입니다. 게임은 이미 끝났고요. 다만 아직까지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락장의 시간을 불평으로 흘려보내시면 기회는 남의 것이 되고, 준비하면은 견디는 사람에게만 다음 상승장의 흐름이 찾아옵니다. 이 지금 시장이 안 좋고 분위기가 무겁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언제 오르냐, 왜 이러냐, 이 불평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고 시장을 원망하는 동안에 이 스스로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행동을 전혀 하지 못하게 돼요. 이 투자 시장은 감정들을 움직여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들다고 반등을 먼저 주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는 이 시장이 아니라 나의 준비랑 대응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강조드리고 싶은 핵심은요, 이 시장이라는 게 나에게 기회를 주는 시기가 상승장이 아니라 반드시 하락장과 바닥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상승장일 때는 사실 특별한 실력이 없어도 그냥 흐름을 타고 계좌가 올라가기 마련이죠. 그때는 분할 익절만 잘하셔도 충분히 성과가 납니다. 반면에 지금처럼 차갑고 이 무거운 시장에서는요, 대부분의 분들께서 두려움에 움츠러들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십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낮은 단가를 확보하는 그런 분들만 다음 상승 사이클에서 진짜 기회를 잡게 되는 거예요. 이 하락장이 찾아오면요, 대부분의 분들께서 멘탈이 흔들리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기다리다가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누군가가 바로 이런 시기를 활용해서 미래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거. 이 시장이 하락할수록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제 곧 단기 저점이 내려오겠구나,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결국의 차이는 대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그 대응을 훨씬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런 하락들 버텨내고 제대로 활용하고 이 분할 매수의 타점을 잡아두는 이런 사람들은 상승장에서 훨씬 더 여유롭고 단단한 매매를 하게 된다는 거. 또 반대로 하락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기만 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분들은 이 상승장이 와도 제대로 수익 실현을 못하시고 다시 반복되는 실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구간 정말로 잘 살리셔야 된다는 거고, 지금은 지루하고 힘들어도요, 결국에 이 시기가 나의 투자 실력을 키우고 다음 상승장을 준비시키는 가장 값진 시간이라는 것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이 시장의 숨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를 구독자분들께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은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일 수 있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 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최근에 리플 단기 하락으로 인해서 단기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고는 싶어도 이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중요 핵심 내용 6가지 노하우를 압축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점 리스크 완충지대였어요. 투자 전체가 경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구조적인 지지선이었다는 거고, 이 지금은 욕심보다 리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겠죠.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분들이 이 신사 채널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으로서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는 리플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영상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이 영상 참고하시면은 여유롭게 보시고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2025년 11월이라는 한 달은요, 나중에 역사를 펼쳐봤을 때 이때 큰 흐름이 정말 바뀌었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될 상당히 중요한 시점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11월 19일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작성되던 평화협정 초안이 외부로 흘러나오면서 이 전 세계 외교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을 했고, 이 초안이 조항이 28개나 있었지만요, 내용이 허술하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치 급하게 만든 설계도처럼 이게 정말 가능할까 싶은 부분도 있었고, 무엇보다 러시아에 너무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초안이 완벽했었기 때문에 이 평화를 향한 문이 열린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임기가 많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는 큰 성과를 지금 이 순간 내년 미국 중간선거 전에 반드시 잡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더 오래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죠. 이 군사력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지만 푸틴 정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체제 유지, 즉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로의 계산들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었다라는 거고, 완벽하진 않아도 서로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평화를 향한 문이 억지로라도 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넣은 독특한 조항 하나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트럼프 조항이다라고 부르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미국이 이 전쟁에 기여를 한 만큼 그 대가를 지불해라라는 내용이고,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는지 명확히 적혀있진 않았지만요, 미국이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처럼 포함이 된
겁니다. 이 누군가에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방식이 그대로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평화협정의 중심에는 서로 다시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합의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만으로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협정에서는 이걸 어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후속 조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됐을 때 이 서방 국가들의 군사 지원이 자동으로 개입되고 지금까지 완화 효과를 누렸던 모든 경제 제재가 즉시 복원됩니다. 심지어 이번 협정으로 러시아가 얻은 이득까지도 모두 되돌려야 되는데요. 또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별다른 이유 없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미국이 해주던 안보 보장이 사라지고, 즉 한쪽이 규칙을 어기면 바로 페널티가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서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꼭꼭 묶어두는 장치인 셈인데, 이런 협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유럽연합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이 미국 초안이 러시아에 너무 유리하다라고 봤고요. 자신들이 생각한 별도의 28개 조항을 새로 제시를 했고, 특히 미국이 주는 안보 보장이 소위 아티클 5처럼 강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남겼습니다. 결국의 최종 협정은 이런 유럽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을 해주면서 국제적인 신뢰까지도 확보했고요. 협정이 실제로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제대로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금융시장으로 돌려볼까요? 전쟁이 계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글로벌 시장에 상당히 큰 숨겨진 비용처럼 작용을 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불안감 때문에 모든 자산 가격에 붙어있던 이 전쟁 가능성 요금 같은 겁니다. 하지만 이번 협정으로 인해서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었고, 이 전쟁이 다시 크게 확산될지 모른다는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시장은 오히려 평화가 주는 이득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거를 평화 배당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쟁이 멈추면 재건이 필요하고요. 무너진 산업이 다시 일어나고, 또 무역도 회복이 되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도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돈은 이런 성장 구간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위험자산, 즉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산으로 돈이 다시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 전쟁 공포가 빠져나간 자리에 새로운 기대감이 올라오는 흐름이고, 이런 전환들이 단순한 분위기 변화가 아니라 이 글로벌 경제 전체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터닝포인트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군사적인 의미를 넘어서서요, 이 각 국가의 산업과 자본, 기술, 시장 심리가 전부 다 살아나는 이런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협정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국에 이번 한 달이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큰 호흡을 들이마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은 금융시장에 마치 스위치를 딱 켠 것처럼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대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동안 투자자들이 혹시나 전쟁이 더 커질까봐 무서워서 안전한 자산에 머물러 있었죠. 근데 전쟁 위험이 사라지면서 이들이 곧바로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마치 비가 그치면서 우산을 던져주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처럼 이런 분위기는 실제 가격에서도 가장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구리라거나 알루미늄 같은 이런 산업용 금속 가격들이 먼저 꿈틀거리면서 상승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이런 흐름들이 단순하게 기분 좋아졌다 수준이 아니었죠. 그 뒤에는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함께 붙으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가격을 더욱더 밀어올리는 힘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런 흐름들이 그냥 단발적인 반등이 아니라는 거. 몇 년 전부터 전 세계는 평화가 주는 이득을 잃고 대신에 국방비랑 안보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이 갈등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평화협정 자체가 이런 흐름들을 정면으로 뒤집었다라는 거고, 이 그동안 군사랑 무기 쪽으로 쏟아지는 막대한 돈들이 이제는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 같은 큰 건설 사업이라거나 새로운 도로, 에너지 시설 같은 글로벌 인프라 투자 사업, 그리고 생활과 관련된 이 소비재 산업 같은 민간 분야가 혜택을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방향 전환이 위험자산 시장의 새로운 강물처럼 자금을 흘러들게 만드는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통화 정책으로 옮겨볼까요? 전쟁이 끝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전 세계 각국의 금리 정책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는 말 그대로 숨막히는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됐었죠.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고 밀과 옥수수 같은 식량 가격이 흔들리고 물류까지도 막혀서 물건이 제때 오지 못하면서 이에 따른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즉 전쟁은 물가를 자꾸 상승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근데 이번에 전쟁이 멈췄죠. 그러면 이런 불씨가 사라졌다는 거고, 이 말인즉슨 중앙은행 들이 앞으로 금리를 더 이상 높게 유지할 필요가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물가가 안정되겠구나. 금리를 조금씩 내려도 되겠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2025년에 가장 먼저 정책 기조를 바꿔나가면서 본격적인 완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이런 변화들은 곧 글로벌 시장 전체에 신호가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리나 기대감이 커지면 돈의 흐름들은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은 글로벌 유동성 공급의 역전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줄어들던 돈이 다시 시장으로 흘러들기
흘러들기 시작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유동성의 회복은 암호화폐 같은 위험자산이 다시 강력한 상승세를 만들 수 있는 정확한 구조적 기반이 되어줄 겁니다. 단기 반등이 아니라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평화가 가져온 달콤한 랠리 뒤에는 놓치면 안 되는 그림자가 하나 있다는 거. 세계경제포럼 조사에 따르면요.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경쟁을 발목 잡을 수 있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가 경기 침체, 그리고 물가 상승, 그리고 국가 부채 증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눈앞에서 바로 터지는 단기 폭탄은 아니고, 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시장에 압력을 가하는 중장기 불씨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JP모건은 이런 상황을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부릅니다. 물가가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아주 천천히 덩치를 키우는 상태죠. 그리고 국가 부채는 더욱더 많은 나라에서 이미 너무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재정이 튼튼한 싱가포르조차도 2025년 공공부채가 여전히 높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고,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결국에 이 말인즉슨 평화가 만들어낸 유동성 증가랑 시장 상승이 단기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채랑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벽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시장은 환호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냉철한 투자자는 이런 중장기 리스크를 미리 알고 방향을 잡습니다. 평화가 만든 상승 흐름이 반짝이 아니라 오래 가고자 한다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앞으로의 핵심이 될 거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면은 이 세상은 조용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 마치 막혀있던 뚝이 열리면서 강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들어오는 것처럼 이 글로벌 유동성이 시장으로 흘러들기 시작을 할 거고, 이때 많은 분들께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전통시장만 바라보시지만요. 정작 진짜 큰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그 중심에는 리플 XRP가 있고, 이 한 가지 자산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XRP는 단순하게 가격이 오르길 기다리는 코인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속에서 배관공처럼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의 흐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힘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규제 명확성과 제도권 편입, 그리고 실질 유틸리티라는 강력한 삼각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과연 어떻게 시장을 흔들고 있는지 차근차근 들어가 볼까요? 이 제도권 문이 열리는 순간 기관 자본이 막혀있던 댐이 터질 겁니다. 2025년 XRP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하나 사라졌죠. 미국 SEC랑 소송이 끝났고, 이제부터 XRP는 투기용 알트코인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 인프라 자산이라는 레벨로 올라선 겁니다. 이걸 증명하는 움직임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리플은 미국 연준 결제망 접근을 위한 은행 인가까지도 신청했습니다. 현재 XRP의 행보를 봤을 때 단순하게 동네 코인이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는 거고, 그 자체에서 미국 금융 시스템의 부품이 되겠다라는 선언이겠죠. ETF라는 고속도로 위로 기관 자본이 폭발적으로 밀려들었다면 전쟁이 끝나고 평화 배당금이 시장을 뒤흔드는 그 순간에 XRP 현물 ETF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미 여러 가지 승인을 받으면서 현재 XRP ETF는 단순 상품이 아니라 자본 흡입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캐너리 측의 XRPC ETF는 출시 첫날부터 5,800만 달러 거래량을 찍었고요. 곧바로 2억 달러가 넘는 신규 자금이 ETF를 통해서 유입이 됐습니다. ETF 분석가 에릭 발투나스 측에서는 2025년에 나온 900개 ETF 중에서 XRP ETF가 독보적인 리그다라고 평가를 남겼고, 이 기관 투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주요 알트코인 ETF를 기다렸는지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CME가 XRP 옵션 상장까지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현물에서 선물로 또 옵션까지도 완전한 제도권 패키지가 구축되는 중이라는 거고, 이게 의미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부터 대규모 자본이 들어올 준비가 끝났다라는 거. 전 세계 금융기관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본 해방 장치, 이제 XRP의 진짜 실체를 보자면요. 이 ODA 같은 경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세계 금융기관이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중에 하나를 단숨에 해결한 솔루션인데요. 국제 송금을 하려면 은행들은 해외에 돈 창고를 미리 만들어 둬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계좌에 묶여있는 돈이 엄청납니다. 돈은 있지만 쓸 수 없는 상태, 마치 창고에 갇힌 재고처럼 꼼짝 못한다는 거고, 하지만 XRP를 중개통화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창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송금은 몇 분 만에 끝나고 수수료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은행이 묶어두던 자금들이 한꺼번에 풀려나게 될 겁니다. 이거를 자본 해방이다라고 부르죠. 묶여있던 돈이 자유로워지는 거고, 이 프리드 캐피탈 규모는 국제 결제가 많을수록 더 커집니다. 평화랑 금리 인하 기대, 무역 확대, 이거는 ODA 수요 폭발로 이어지게 될 거고, 이 평화협정은 무역 증가, 자본 이동 증가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폭발적인 환경을 만들게 될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든 금융기관이 같은 고민을 할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자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굴릴 방법이 뭘까? 그 정답이 바로 ODL이라는 겁니다. 이 평화로 인해서 국제 결제량이 늘어날수록 ODL이 풀어내는 묶인 자본도 그만큼 늘어날 거고, 이런 것들이 ODL 채택기관의 수익성 향상으로 바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ODL의 수요가 단순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곱셈 효과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거라는 거예요. 이미 2025년
2분기 리플렛 ODL은 1.3조 달러가 넘는 처리량을 기록을 했고요. 말이 아닌 숫자로서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 XRP는 유동성 빅뱅의 중심 파이프라인으로 올라섰다라는 거. 이 평화배당금은 시장에 돈을 뿌리겠죠. 금리 인하 기대감은 유동성을 키워줄 겁니다. 무역 회복은 결제량을 폭발시킬 겁니다. 이런 모든 흐름이 하나로 모이는 지점이 바로 XRP라는 거고, 이 규제 명확성과 ETF, ODL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정렬된 지금 시점, XRP가 단순 코인을 넘어서 글로벌 유동성 시대의 핵심 금융 배관공으로서, 즉 돈이 흐르는 길을 만드는 자산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자본의 규모는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XRP 가격은 아직까지 이 모든 걸 반영하지도 않았다라면 어떨까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요, 결제 건수, 네트워크 활동, 실제 사용량 모두 다 폭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XRP 가격만큼은 잠잠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정체가 아니에요. 마치 압축이 된 용수철과도 같은 상태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르고 있는 힘이 사라지면은 바로 엄청나게 강력한 속도로 튀어오르겠죠. 미국 SEC라는 무거운 규제가 그 용수철을 누르고 있었고, 평화협정과 ETF 승인이라는 이 거시적인 명확성들이 그 압력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XRP 반등뿐이라는 거고, 현재 시장 구조를 봤을 때 XRP는 이미 2.8에서 2.87달러 지지선을 탄탄하게 쌓아두고 있어요. 이게 하락장 자산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평화협정 이후에 유동성 랠리가 실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3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거고, 그 이후에 자연스러운 상승 구간은 3.4에서 4달러 그리고 5달러까지도 이게 단기 목표 구간입니다. 하지만 진짜 재밌는 건 그 다음부터인데요. 규제 해소됐죠. ETF 열렸죠. DL의 유틸리티 수요 폭발하고 있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중장기 시나리오는 20달러를 넘어서 30달러 이상까지도 확장이 될 겁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렇게도 말을 해요. XRP는 이제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국제결제의 핵심 브릿지 통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평화협정은 XRP 강세장을 여는 스위치였습니다. ETF는 유동성의 입구를 만들었고, ODL은 실질 수요의 엔진을 켜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득 품고 있던 XRP는 이제 구조적인 상승 흐름의 초입에 들어섰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XRP가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 국제 결제 시스템의 핵심 통화로 자리 잡는 과정들을 그냥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락과 반등 사이에서 가장 흔들리는 건 시장이 아니라 결국에 나의 원칙이겠죠. 리플이 11월 21일 2740원까지 밀렸던 그 순간 누구라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을 거고,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들이 스멀스멀 올라오셨을 겁니다. 근데 불과 4일 정말 손가락 한번 튕기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3,000원대 중반대까지 회복했죠. 이게 바로 시장의 현실입니다. 떨어질 때 무섭게 내려가는데요, 돌아설 때는 생각보다 빨리 돌아선다라는 거. 문제는 이 짧은 구간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기회를 놓친다라는 점입니다. 더 하락할까봐 겁나서 팔아버리고 다시 사려고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 있고 그때 좀 더 살걸 이러면서 후회만 남는 반복된 패턴들. 이게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칙이 없어서 흔들리는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하락장의 시기는 공포 구간, 위험하고 흔들리는 시장이다라고 느낌보다는 좋으나 싫으나 찾아오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의 타점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차를 구매하거나 장을 보거나 쇼핑을 할 때, 이왕이면 세일할 때, 프로모션이 좋을 때 사는 게 좋은 것처럼요, 리플을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정보방에서도 오히려 이런 시기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중요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원칙 매매만 잘 활용하셔도요, 오히려 하락장의 시기는 기회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찾아온다라는 거. 원칙 매매가 정말로 어려우시다면은 필요로 하신 경우에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빗썸 위주의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고요. 결국에 진짜 중요한 건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보다 더 큰 문제는 흔들리는 나 자신이고, 그 나를 잡아주는 게 바로 원칙입니다. 반등이 오든 횡보하든 다시 하락하든 원칙이 있는 사람은 흐름을 기회로 만들고요, 원칙이 없는 사람은 흐름에 끌려다니다가 기회를 놓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 안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결국에 멘탈과 원칙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는 매매 기준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이 시장에서 오래 버티는 건 정말 어려워요.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남들이 흔들릴 때 그때도 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겠죠. 후에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 잡기는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저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은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 함께 흐름 읽고 움직이는 경험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발표된 소식 중에 가장 이상한 건요. 이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의 발언이었습니다. 재무장관이 나서가지고 미국 연준 이사들이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운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툭 던졌거든요. 과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실 텐데 근데 이 말을 접하자마자 시장은 웬일인지 멋대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0월 말 이후 처음으로 4% 아래로 떨어졌고 미국 노동부는 9월달 PPI가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시장 예상치랑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얼핏 봤을 때 연준이 금리 내리려나 물가도 문제없네 그러면 위험자산들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표면적 해석들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근데 진짜 숨은 맥락은 훨씬 더 깊고 복잡하다라는 거 이번 영상 통해서 최대한 이야기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미국 재무장관 한마디에 시장이 춤추는 광경들은 허접한 고개 같죠. 이 사람들은 금리 인하 기대라는 떡밥만 물고 무조건 투자 열풍을 조성하는 앵무새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연 왜 연준 이사들이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지 그런 여부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과연 왜 연준 이사들이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겉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 물가 진정, 금융 완화 뭐 이런 이야기들 들리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 숨겨진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또 다른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일단 세계 경제 전반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사실상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부 지역의 부동산 경기는 이미 식어가고 있고요. 기업들은 투자랑 고용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연준 인사들이 노동시장이 약해졌다라면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고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윌러 측에서는요. 최근에 노동시장이 여전히 약하고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12월달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반면에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신중론을 펴는 인사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딱딱했던 연준 금리회의와는 다르게요. 지금은 완전히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이런 식의 싸움판입니다. 이런 내부 기류를 알지 못한 채로 돈 풀린다라고 환호성만 지르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말씀드리고, 정치권도 한몫하고 있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의장한테 연이어서 압박을 걸었고, 재무장관 베센트는 사실상 미 페드 총재 후보를 몰색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랑 백악관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소문이 마치 요리사가 큰 냄비에 향신료를 잔뜩 넣고 향을 돌리는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포장이 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까지지만 이 트럼프가 벌써부터 새로운 페드 총재 후보자를 면접을 끝냈고 크리스토퍼 윌러 같은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현재 정책 금리의 미래가 순전히 경제 상황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정치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거란 뜻입니다. 연준의 현재 입장은 과연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뉴욕 연준 총재 존 윌리엄스,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 제임스 블러드, 그리고 윌러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 측에서는 이 지금 금리를 묶어두는 게 손해라면서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로레타 메스터나 로레인 로건 같은 인사들은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위라면서 성급한 금리 인하를 경계하고 있죠. 이런 내부 불화가 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인하해라 소리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라고 맞서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다처럼 보이지만요, 이 속사정은 이런 여러 가지 의견 대립이 뒤엉켜 있다는 거. 그러면 이런 와중에 리플 XRP가 왜 뜨고 있는 걸까요? 일반적인 생각들을 하면요, 이 금리가 내려가고 위험자산에 돈이 몰리면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암호화폐가 꿈틀댈 거라고들 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페드 완화 기조 기대에서 12만 달러까지도 찍었었다가 최근에 8만 달러까지도 다시 조정을 받았죠. XRP도 역시 이런 추세를 타고 순간적으로 상승 조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 이 사람들이 손 놓고 낙수 효과만 기다릴 때 시장의 진짜 추세는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 2019년 당시에도 페드가 소폭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비트코인은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2020년 팬데믹 초기에 페드가 제로 금리랑 양적 완화를 쏟아낼 때 암호화폐는 폭등했었죠.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치솟으면서 페드가 긴축으로 돌아섰던 2022년에는요, 암호화폐 시장이 추풍 낙엽처럼 무너졌습니다. 여기에서의 요점은요, 단순하게 금리가 낮아진다는 소식이 항상 자산을 올려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장 자금이 넘쳐나면 거품도 커지니까 그 반작용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 지금 리플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ETF 같은 제도권 진입과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잠재력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에서 일제히 XRP 기반 ETF 출시 소식이 쏟아졌고, 여기에 600억 달러 규모의 자금들이 몰려들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죠. 심지어 크랜베리,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까지 대형 운용사들이 SEC 승인을 받고 출격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행보만 봤을 때 마치 리플 XRP가 전통 금융의 새로운 간판처럼도 보여요.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이 대형 기관들이 자금을 끌어들인다라고 해서 진짜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 이 지금은 시장에 코인 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현실이죠. 마치 아이가 용돈 받자마자 장난감 가게로 뛰어드는 것처럼 현재 시장 투자자들도 일단 휘둘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확한 구조를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금리 인하 기대가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이 미국 재무장관 발언이라거나 페드 인사들의 발언 자체가 이 시장에 곧 완화가 온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요, 은행 간의 대출 금리도 따라서 내리겠죠. 그러면 돈이 다시 굴러다닐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위험자산, 특히 레버리지 투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내려가니까 달러 약세다, 주식 암호화폐 강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중요한 거는 이 금리가 내려가는 근본 원인은 되게 경제가 약해진다는 의미거든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린다는 거고, 결국에 연준이 금리를 내렸다는 거는 경기를 부양해야 될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신호일 수가 있다는 거. 즉 한쪽에서는 돈을 풀어가지고 시장을 띄우려고 하지만요, 다른 한쪽에서는 저기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경고등이 켜진 셈이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혼동하지 마셔야 되는 거는 표면과 이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만 보고 뛰어드시지만요, 실제로는 이 전자와 후자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연준과 시장, 자산 간의 메커니즘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연준 회의에서 금리 발표라거나 의장 발언이 나오면요, 곧장 신호가 시장에 전달이 됩니다. 지금은 의장 파월 대신에 미국 재무장관과 뉴욕 페드 윌리엄스 총재가 나서가지고 금리 인하를 언급했죠. 그리고 다음으로 금융시장이 반응을 할 거예요. 이런 신호를 받은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이 금리를 낮췄습니다. 덕분에 미 국채 수익률이 뚝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약세를 보이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자산 가격이 변화를 할 겁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해외 투자자라거나 물건값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채권보다 수익률이 낮은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자산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겁니다. 실제로 최근 며칠 새에 비트코인과 XRP는 오름세를 보였었고요, ETF 자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죠.
다음으로 기업과 소비자 심리로 연결이 될 거예요. 금리가 낮아지면 사업체는 대출 이자 부담이 줄고요. 가게에는 대출 이자가 싸지니까 소비 여력이 늘어나겠죠. 한편 이미 자산 가격이 오른 투자자는 더 높은 수익을 쫓게 될 겁니다. 이에 따른 복합 효과를 살펴보자면은 금리 완화 기조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면요, 일시적으로 경기는 살아나요. 하지만 문제가 뭘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폭등할 위험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곳곳에서 보호무역이랑 기술 규제 같은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혼동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테크주 강세를 바라보면서 12월달 금리 인하 덕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 실적이 좋거나 다른 요인들이 작용할 수가 있겠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약세만 보면 코인이 올라가겠지만 만약에 투자 심리가 급 반전하거나 규제 소식이 나온다면은 또 반대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은행들이 금리 내린다고 리플 써라는 사람도 있지만요. 은행은 자금 세탁 소송 문제 때문에 XRP 도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면은 표면 구조랑 수문 구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과연 금리를 인하하면은 정말로 리플 XRP가 이득을 볼 것인가? 이 사실 단순 비교는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주요국 중앙은행이 동시에 완화 기조를 쓴다? 그러면 달러랑 유로 엔화의 상대 가치가 변동을 할 거고 달러가 약해지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자국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지고 위험 자산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또 중국이나 신흥국은 아예 상황이 다릅니다. 이 자국 경기가 급하지 않다면은 오히려 달러 강세를 노릴 수도 있어요. 이 암호화폐 자체가 달러 해지 수단이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각자 처한 금융 환경에 따라 가지고 반응들이 엇갈리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XRP는 전통 금융 시스템과도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은 그 여파를 피해갈 수가 없겠습니다. 가령 달러가 폭락하고 기업 부도가 줄을 잇는 상황이라면요. 아무리 XRP가 결제가 빨라도 수요가 크게 늘지가 않겠죠. 반대로 거시경제가 안정되고 자금이 풀리면은 누구나 각자 좋아하는 만큼 암호화폐를 사고 팔면서 놀 겁니다. 그럼 결국에 금리 인하에서 XRP 대박은 인과관계보다는 이 상관관계에 가까운 말이라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구조적인 상황을 읽을 줄 아는 힘입니다. 지금 시장 심리 자체가 과거랑 마찬가지로 공포랑 탐욕 사이클에 갇혀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께서 연준 의사 발언과 인플레이션 지표를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다니시지만 진짜 잘하는 분들은 그런 소문과 진실 사이를 구분할 줄 아십니다. 현재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오히려 비관적이게 되는 게 상책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리플 같은 자산에 투자할 때는 언제나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먼저 떠올리는 게 안전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다음 주 금리 인하가 기각된다. 그럼 XRP는 폭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구조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이 지금 대세의 편승만 하자라는 앵무새 분석에서 한 걸음 떨어져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런 시장일수록 오히려 더 경각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달러 금리 인하한다. 그런다라고 한들 실제로 돈이 우리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이 지금은 수조 달러의 기관 자금이 XRP 현물 ETF로 들어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투자 상품일 뿐입니다. 이 릴레이 경제에서 전해지는 시장 심리가 바뀌면은 언제든지 폭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시간축으로 봤을 때 당장 다음 주에 발표되는 9월달 고용지표랑 12월 페드 회의 결과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봄 이후에 연준 의장 교체랑 함께 금리 정책이 다시 한번 또 판가름 나게 될 예정인데요. 이번엔 미국 재무장관 발언 자체보다 중요한 건요. 이런 발언을 통해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숨은 구조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이겠습니다. 단순한 금리 뉴스라거나 기술적인 분석에 매몰된 채로 쪼가리 정보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뉴스가 의미하는 경제 시스템의 본질이겠습니다. 그리고 XRP는 단순하게 투기 시장의 한 꼬투리가 아니라요. 이 국가 간의 거래 인프라로 진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라는 점. 앞으로 금리든 정치든 경제든 언론과 SNS의 앵무새 같은 정보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구조적인 사고로서 시장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반등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다음 하락을 대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 지금 같은 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반등만 기다리시고 캔들이 조금만 초록색으로 바뀌면 드디어 숨통 트이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이 사실 진짜 중요한 준비는 반등 직후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왜냐면 막상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면요. 100명 중에 95명은 이 하락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순식간에 까먹습니다. 이 그때는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팔아야지 여기서 더 갈 것 같은데 이런 욕심들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게 되고 결국에 분할 매도는 또 뒤로 밀리고 현금 비중 확보는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등이 오기 전에 혹은 반등이 막 시작되는 이런 구간들부터 내가 생각하는 단기 고점, 분할 익절 타점, 현금 비중 확보 이런 목표들 미리 정해놓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요.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결국에 올라갈 때 더 올라갈 것 같고요. 하락할 때는 더 하락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를 얼마나 잘 컨트롤하고
그리고 내가 활용을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도 괜히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타점에 대해서 미리 걸어놓는 것들을 추천드리는 이유도요. 이 사람의 심리 혹은 내가 못 쳐다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오히려 목표 타점을 정할 때 가장 좋은 시점이 바로 하락장입니다. 이 반대로 분할 매수 타점을 계획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상승장이기 때문입니다.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정보방 입장 안내 신청 주시면은 제가 직접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리한 물방 매매가 아니라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서 업비트 위주의 현물 매매로만 하시는 분들께서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좋을 때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에요. 결국에 매매 계획이라는 것들을 세우지 않으시면은 그런 자리를 놓치게 되는 거고, 시장의 파도에만 끌려다니게 되시는 겁니다. 반등이 오면 기회가 열리긴 하지만요. 그 기회를 진짜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된 사람들 뿐입니다. 미리 단기 고점 찾으려고 해보고 일정 비율로 분할 매도를 걸어두고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뇌와 마음의 여유를 확보해두는 거, 이게 결국에 원칙 매매의 핵심이고요. 다음 하락장에서도 다시 좋은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이런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